기억을 위한 기록의 비평. 머리말 2014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 여러 문예 잡지에 실릴 글들을 모아 네 번째 비평집을 낸다. 특집으로 실린 2편의 비평 및 8편의 개간평과 14편의 시인론, 그리고 4편의 서평 순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누군가 비평의 본질은 청탁이라고 말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해당 잡지사에서 기획한 바에 따라 그때그때 썼던 글들이다. 비평이 청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비평집이 일관된 성격이 없는 글모음으로 전락할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한다. 언급된 시인들의 시가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비평집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2014년은 우리에게 잊히지도 않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해이다. 4.16 세월호 참사가 있던 해이기 때문이다.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는 세월 속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다. 모든 이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나의 경우 세월호의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한다. 나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배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 아이들이 떠오를 것이다.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남아있는 자의 그들에 대한 또한 사회에 대한 운명일 것이다. 2014년 봄부터 쓰여진 비평들이므로 4.16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 시기에 발표된 시들 역시 세월호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있는 특검 조사에 의해 밝혀지는 바 단순히 여객선 사고라는 식으로 보는 정부의 관점과 달리 세월호 사건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이다. 시인들이 그로부터 자유로울 리 없다. 시와 비평이 정치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와 비평은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여물게 묻는 역할을 하였으리라. 우리의 가슴속에 묻힌 사건의 기록은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민들레 씨앗처럼 훨훨 날아올라 세상의 끝까지 펼쳐갈 것이다. 그 번식의 눈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무서운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의 거짓된 말들은 진실의 말들에 의해 무력하게 부서질 것이며 사건을 기록하는 문학의 언어들은 유한한 우리의 기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1부의 원론 비평과 주로 개간평에 해당하는 2부의 비평들이 사건과 밀착된 현장성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3부의 비평들과 4부의 서평은 시인들의 신작지들을 중심으로 작가의 의식세계를 집중 조명한 것들이다. 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주적이고 활달한 서정적 상상력으로부터 당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 정치, 경제, 문학 등 전 영역에 걸쳐 허상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라 무엇인가와 관련한 문제의식들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뚜렷한 정체성과 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름진 양분이 될 것이다. 비평의 기능이 시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성찰하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시대 및 사회 그리고 그 이상의 의식의 지평과 만나고자 하였다. 시인들의 너른 상상의 지대가 비평을 통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나 나의 무딘 펜이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데 얼마나 근접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안과 회의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거칠고 투박한 글들이 혹여 시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날렵하지 못한 글들을 더듬어가며 고된 편집과 출판 작업을 해주신 방문사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17년 1월 저자 김윤정. 2015년 지금 여기에 일상성과 시적 전망, 시적 미학의 특수성과 독자와의 관계망, 기억을 위한 기록의 비평, 일상성의 관점. 우리가 시의 일상성을 말할 때 그것은 곧 오늘날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의 사상적 사태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상성은 단순한 일상과 달리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의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가 일상적 경험에 대한 미적 체험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는 일상성은 근대 도시라는 문명적 배경 속에서의 인간 문제와 관련된다. 일반 서정시가 탈역사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성과 초월성의 세계를 보여준다며 그중 일상성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문제 삼는다. 때문에 그것은 경제 및 정치적 모순, 그리고 그로 인한 동시대 인간들의 소외와 분열에 대해 다루게 된다. 우리 시사에서 일상성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모더니즘 시로부터 비롯된다. 이 시기 모더니즘은 최초로 전개된 근대 도시에서의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식민지인의 우울과 소외를 다룬 바
있다. 김강균의 비해의 정서, 정재영의 도시적 체험에 의한 불안의식, 이상의 문명 비판적 시들은 우리 시사에 거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일상성의 시들이다. 이들 모더니스트들은 보편적 서정의 정서와 달리 도시적 일상들에 대한 구체적 체험들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정의 의식을 감각적인 언어로 형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일상성의 키워드는 일제시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된 근대 문명에 대한 성찰과 도시적 환경으로 인한 감수성의 측면을 전제하면서 주체들의 갈등과 버전을 조망하도록 해준다. 이 점에서 일상성의 의미는 역사, 철학적, 사회와 관련된다. 일상성이 항상 당대적으로 말해져야 하고 바로 지금의 사태와 관련지어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일상성의 의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지금 여기에 양태와 이로부터 꿈꿀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이 세월호와 권력의 정치학. 2015년 사상적 사태로의 일상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단연 세월호 사건이다. 세월호 사건은 일견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그에 대응했던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 정치와 권력 전반에 관한 성찰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일상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하겠다.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부의 비정상적 자세는 폭력 폭력으로서의 정치와 오늘날 주체의 역할을 새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가라앉으면 물거품이 떠오릅니다. 부딪혀야만 발생하는 것 앞에서 아무도 순순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거품이 쓰러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가라앉아야 떠오른다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이라는 약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한숨을 아무리 쉬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바닷속처럼 깊은 숨을 쉬어도 숨이 가빴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은 두 손이 물거품이 되자 우리는 모두 숨지기 어렵습니다. 마음만 늘 법석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구조하겠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말과 지켜지지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법석입니다. 매일매일 안간힘을 쓰고 말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가 차갑습니다. 사방이 차갑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내밀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겨우 밥석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또 흐릅니다. 흐를 겁니다. 온 법석이다. 리토리아 2015년 여름호 부분. 미국의 언론은 세월호 사건이 6.25 전쟁 다음으로 한국이 경험한 가장 참혹한 사건이라 논평한 바 있다. 물론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5.18의 참혹함도 잊을 수 없다. 강주 사태로 우리의 80년대가 들끓었고 온 국민이 고통받아야 했던 것도 기억할 수 있다. 광주항쟁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결 성숙해진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은 아픈 사건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무렇지 않게 길 떠난 아이들이 도움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사실은 그들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직후 어떤 이는 일상이 요즘처럼 재스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3.1운동에 좌절되나 있었을 집단 우울증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과는 달리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집권 정부는 스스로 자신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님을 주장했으며 사건 당시의 대통령의 해방에 대해서도 답을 회피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역시 묵살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부의 형태들 이외에도 여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또 다른 일상으로 이어진 1년의 시간으로 많은 시간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때의 사건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언급 자체를 꺼려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조에 정직한 이들이 그들일 것이다. 진실의 당위성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들의 일상은 아직도 죄스럽고 마음이 매일 편치 않다. 위 시의 사자는 이를 법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한숨을 아무리 쉬어도 숨이 막히고 바닷속처럼 깊은 숨을 쉬어도 숨이 가쁘다고 토로한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상을 심어 놓아버렸다. 이처럼 가슴 먹먹한 일상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권력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정상적이고도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인간들에 대한 통제와 소외를 일으키는 폭력의 절대 주체라는 점을 기왕에 알고 있었을지라도 현재의 정부가 일관되게 조작과 은폐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충격적이다 못해 절망적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공리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오늘의 권력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 묻게 되었던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의 문제는 아직 건드려지지 않는 뇌관으로 남아있거니와 부정에 기반한 오늘의 집권 정부의 토대는 이미 허약할 대로 허약해졌다. 아마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은폐시킬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 집권 정부로서는 세월호 사건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이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 있다. 일상 중에서도 항상 목을 묵을 때가 뜨겁고 마음이 법석인 이들 마음이 항상 재스럽고 빚을 진 것처럼 편치 않은 이들이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것은 사태가 고요히 끝나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기억하는 자이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월호의 문제는 역사의 무대로 재등장할 것이지 결코 뒤안길로 묻혀버리지 않을 것이다. 3. 실업과 절망의 일상성. 오늘날 청년 실업률은 10%로 역대 최고치에 달한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직할 곳이 없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의 질도 나빠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이 중 30%에 육박한다고 전해진다. 3D 업종이나 비정규직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늘어나는 형편인데 이들이 자력으로 결혼을 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007년 같은 제목의 책이 발간된 후 오늘날 20대를 규정하는 용어가 된 88만 원 세대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조 및 소득 분배 양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만큼 정규직이 없고 알바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입시 지옥을 거치고도 대학 졸업 후 비전이 뚜렷하지 않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에게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무언지 뚜렷지 않고 고도처럼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그지없다. 무소속, 더 나은 시급과 연봉으로 건너가고자 했지만 결국 떠돌이었을 뿐 우리는 소속이 없다는 뜻에서만 여전히 자유인이며 불안은 우리의 항상심이 되었다. 유연하게 갈아타기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신앙인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없고 그 어디에도 없으며 구원도 없고 심지어 절망도 없다. 러시앤 캐시 우리는 대부 시스템으로 살았다. 끌었을 돈이 얼마가 있다는 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미래란 거기 잠시 있었다. UFO처럼 대부분 믿지 않지만 마치 잠깐 놀라기 위해서만 있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현승 고도를 기다리며 현대시 2015년 8월호 부분 위시의 시적 화자가 말하는 무소속은 곧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정체성의 한 국면이다. 그것은 곧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된 바 알바와 비정규직으로 전진하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은 관념 속의 추상화일 뿐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비전에 따라 소신껏 직장을 구하던 시절은 이들과 상관없는 과거적 추억이 되었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시급과 연봉으로 건너가고자 할 뿐 이들에게 연대감이나 소속감과 같은 공동체적 의식은 없다. 그러나 건너가기도 여의치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의 종료는 결국 떠돌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유란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이러니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상황은 IMF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90년대 후반 IMF 극복 과정에서 기업인들 중심으로 재편된 경제 제도들은 기업인들에겐 혜택으로 작용한 반면 노동자들에겐 희생의 강요로 다가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대량 양상 역시 이때 시행된 노동시장의 유연한 시책에 의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안이 항상심이 된 화자의 내면의식은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 계약 종료 즉시 다른 계약을 소망하겠으나 유연하게 갈아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여기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는 소외된 자가 된다. 취업이 불안정한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화중지병이다. 구원도 없고 심지어 절망도 없다는 자주 섞인 말은 따라서 젊은 세대의 비명처럼 들린다. 이처럼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등의 말들이 유행어처럼 떠돌기 시작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주요 현상이다. 그것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등등 줄줄이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세대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늘날의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 미래의 생활 자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가운데 60%가 빚이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1,320여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들은 대학 시절 등록금 부담을 위해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위 시의 화자가 우리는 대부 시스템으로 살았다. 진술하는 것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이와 같은 사정을 떠올리게 한다. 러시앤 캐시와 같은 대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TV에서 버젓이
광고를 해대는 것은 오늘날 경제 구조가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악성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들에게 미래랑 끌었을 돈이 얼마가 있을 때에 잠시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시의 화자는 토로하고 있다. 4. 도시인의 고독한 일상.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인류의 전 역사에 부채어 볼 때 가장 특이한 사회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본이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경제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과 문화의 현상까지도 탈바꿈시켰을 것을 의미한다. 고독하고 개인적인 인간성,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이기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문화 세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한마디로 공동체 문화의 붕괴와 관련된다. 공동체 문화의 소멸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의 삶을 팍팍하고 쓸쓸하게 만들었음은 줄지의 사실이다. 건조하고 단절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은 도시인이 겪어야 하는 소외의 대표적 양태라 할 수 있다. 울음이 해픈 한 마리의 매미로 소주 몇 잔 목덜미를 넘긴 지친 육신이 깃발처럼 흔들린다. 날선 오체투지의 밤 사이로 아무렇게나 포함되어 버스에 오른 시든 웃음이 출구에서 뿔뿔이 흩어진다. 어둠으로 채워진 세상을 짚고 일어선 가로등이 제 몸을 달구어 길을 밝히고 독한 매연의 꽁무니를 뒤쫓던 달빛이 등을 맞대는 의자 위에서 갈라진다. 차들의 비명이 나딩으로 횡단보도에서 헐벗은 어깨들이 취기가 도는 얼굴로 안전대에 묶인 나를 입력된 집에서 지우고 있다. 이리저리 구겨진 봉투 속 붕어빵 몇 마리와 소리 없이 안겨오는 아이들의 눈빛을 씻고 피타기를 내 달리는 마지막 버스는 마치 버려진 여자의 음부처럼 독이 서린 향기를 뿜어올리며 흐흐거린다. 허정은 집으로 시사사 2015년 7, 8월 부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출근 전쟁을 치르고 하루 종일 조직의 팽팽한 압박감에 눌린 제 업무에 시달리는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퇴근하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너무도 전형적인 일상은 도시인의 그것이다.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저녁 8시에 하기까지 도시의 직장인의 일상은 실로 고단하고 힘이 붙인다. 하루의 피로도 다 가시지 않은 채로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밀려드는 업무들과 만남들에 부대끼다 보면 육신은 지치대로 지치고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나마 일자리를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도시 직장인들이 많이 있지만 받은 대로 투명하게 드러난 있는 세금 없는 세금 다 바쳐야 하는 도시 직장인들은 이 시대의 노예나 다름없어 보인다. 위 시는 이러한 삶의 도시인의 초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지친 하루 소주 몇 잔으로 달래며 깃발자로 흔들리는 도시 직장인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롭게 느껴진다. 덜컹거리는 버스, 힘없이 깜빡거리는 가로등, 자욱한 매연, 낡은 의자 등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힘없는 일상들처럼 지쳐 보이는 도시적 사물들이다. 이들과 뒤섞이며 매일을 보내는 도시인들이라면 어느 구석에서라도 한 줄기 생생한 생명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은 언제까지 버티며 살 수 있을까? 삶의 활력이 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 쳇바퀴처럼 무한히 돌아가는 일상의 반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을 분초 단위로 균등하게 쪼개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도시인들이 혹은 자유로운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도시적 환경이 인간에게 매우 반인간적인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타인 및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흐름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텅 빈 고독한 자아가 있을 뿐 충만한 자아의 정체성이 감지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낙원이 될 집조차 구겨진 봉투 속 붕어빵 몇 마리처럼 작고 힘없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도시에서의 쉼없이 이어지는 일상은 인간을 끝도 없이 고갈시키며 이곳에서 인간은 주변과 단절된 채 건조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위의 시는 도시의 생태로 통해 도시적 환경의 부조리함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소외된 모습을 잘 형상하고 있다. 오 인간적인 일상의 성찰. 오늘날 이 땅에서의 일상성은 근대 도시라는 문명적 배경 및 권력과 자본에 의해 몇 겹의 모순이 중첩된 복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근대적 시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현 정부의 통치 형태를 아우르는 중증적 성격을 띈다. 근대적 시공성이 인간성의 고갈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근대의 삶 속에서도 충만과 완성을 향한 일상을 창조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고대 담론과 이성의 해체 경향에 따라 비판적 주체의 소멸을 목도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및 초권위적 통치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결집하는 주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살림살이 하나밖에 없는 장롱도 채우지 못해 아이들은 그곳에서 숨바꼭질도 하곤 했다. 곡간과 쌀독은 항상 헐렁했지만 흙이 묻은
없으면 해맑기만 했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이름도 몰랐고 사람이 남겨줘야 가축들도 먹을 수 있었으니 남김이 아니라 나눔이었지. 넉넉하진 않아서도 방 안가도 웃음이 철렁하고 꼬르륵거리는 배를 쥐고도 하염없는 옛날 이야기에 날 새는 줄 몰랐다. 지금은 곳곳에 먹을 것이 널리고 자고 나면 내다버리는 것 천지라도 웃음은 늘 가뭄이고 인심은 점점 굳어망한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흔한 세상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이웃 간의 정은 점점 말라가니 풍요 속의 빈곤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다. 박정수, 풍요 속 빈곤, 예술가 2015년 여름 오프. 가난했지만 사랑이 정이 넘쳤던 것으로 기억되는 예전은 물질이 인간성의 고향에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곡간과 쌀독이 헐렁하고 헛기진 날들이 많아서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러한 삶 속에 있었던 정겨움과 넉넉함 때문이었다. 물론 그때의 넉넉함이라 물질이 넘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했던 데 있다. 당시의 마음은 소박한 삶에서 피어나는 천진스러운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정, 그리고 가족까지도 염려하는 따뜻함 등으로 넘쳐 흘렀던 것이리라. 물질의 부족함은 배는 골게 했을지라도 마음을 골게 하지는 않아. 물질의 빈자리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웃과 가축까지도 아끼며 사랑할 수 있었던 넉넉함은 예전에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이 오늘날은 왜 사라진 것일까? 그것은 곳곳에 먹을 것이 널리는 시대에 왜 소멸해버린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스스로 자체 증식하면서 확장해온 자본이란 것이 인간성과는 하등 관계 상관없는 반인간적이고 냉혹한 괴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자본에서는 도무지 인간다운 따뜻함이라거나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은 말 그대로 비인간적으로 자기 확대만을 꿈꾸는 비정한 물질이다. 이러한 자본에 의해 세워진 세계는 차디찬 얼음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인데 이 세계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자본을 꿈꾸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는 역으로 인간은 자본과 멀어질 때보다 인간다운 면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돈이란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만을 위해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왕국에서 보다 더 큰 힘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 추구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의 힘과 권리는 순수히 자기 삶의 안락만을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혐의가 강하다. 그것은 곧 세상 속에서 권력을 구가하기 위한 것이요 타자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인 것이다. 물질의 소유는 언제나 타인에 대한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 왔다. 타인에 대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바른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물질의 풍요가 왜 정신의 빈곤을 가져오고 물질의 빈곤이 왜 정신의 풍요를 가져오는지와 같은 역설을 해명하게 해준다. 자본의 이와 같은 성격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반인간적인 체제인가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소유와 분배의 불균형, 가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악성 코드이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따뜻한 정을 흐르게 하는 대신 냉혹한 이기심만을 흐르게 할 뿐이다. 위 시의 예전과 오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물질의 증가와 함께 차가운 괴물 같은 마음이 동시에 증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은 극도로 발달한 자본주의가 내부의 모습마저도 유연하게 삼켜버릴 정도로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시대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단일하고도 거대한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체제도 부재한 시점에 그것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서 인간 위에 군림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인간은 더욱 자본을 소유하려 들고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더욱 철저히 낙오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 비인간적 세계를 대응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찬바람 혹독할수록 시장은 시끌벅적하다. 상품 풍물시장 간이정류소 버스 한 대 기웃동서자 알록달록 꽃 몸빼 노파 뒤뚱뒤뚱 보퉁이에 얹혀내린다. 바깥속에 목을 집어넣고 있던 장꾼들 우르르 몰려가 보퉁이 끌고 당기고 장이 익는데 단단히 여미고 쟁인 보퉁이 통째로 부러져 호두며 대추 땅콩 곶감들 푸지고 자지러지고 통통통 튄다. 진눈깨비도 바람 추임새 따라 얼쑤얼쑤 춤추는 한나 무릎팍 걸음으로 기어가는 노파의 굵은 등이 쿨럭쿨럭 또 폭물을 친다. 황구와 풍물시장, 리토피아 2015년 여름호 부분 더욱 힘세고 완고하여 구조 자체가 폭력이 되어가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을 더욱 종속적으로 만든다. 인간의 분열과 소외는 더욱 경향적으로 되어갈 것이며 인간은 더욱더 왜소해져 갈 것이다. 자본은 거대한 차가움과 어두움으로 인간을 비정하게 또 지치게 만들 것이다.
이 속에서 인간의 에너지는 더욱 고갈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체제 못지않게 오늘날 이 땅에서 폭력의 절대 주체가 되는 것은 감시와 통제가 극에 달한 부정한 정권이다. 오늘날 정부 형태는 한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한 손으로 그것을 감추는 작업들을 연속적으로 해대는 형국이다. 정당성이 취약한 권력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타자를 희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결집된 주체들의 힘일 뿐이다. 오래되어 철지나 담론처럼 들리는 주체의 결집된 힘은 그러나 과거와 같이 파괴적인 정치력으로 현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70년대도 80년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인식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해서 권력의 정치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중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정치를 사라지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민중이 정치를 외면할 때 정치는 소외된다. 반인간적인 정치는 더욱더 자본과 권력에 의해 확장되는 괴물 같은 정치가 되어갈 것이다. 위기에 등장하는 시장은 각지에서 모인 장군들이 단단히 여미고 쟁인 보탱이를 풀고 귀하게 마련해온 호두며 대추, 땅콩, 곶감들 푸지게 파는 곳이다. 여기엔 흥정도 있고 소란스러운 풍물 소리도 있다. 민중들이 모이는 이곳은 활기로 넘쳐나 시끌벅적하다. 이곳의 노파 역시 몸은 노인일망정 풍물을 치는 기운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시의 화자는 노파에 대해 무릎팍 걸음으로 기어가는 노파의 그분등이 콜록콜록 또 풍물을 친다. 묘사한다. 또한 무파의 풍물소리에 진눈깨비도 바람 추임새 따라 얼쑤얼쑤 춤을 춘다고 말한다. 이는 생명력이 가득 차 인간의 기운에 자연도 응답하고 화합한다는 점을 떠올린다. 인간의 힘은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 또 자연의 그것과 한데 어우러져 더 큰 에너지로 융합하는 것이다. 이 시의 풍물시장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는 오랜만에 확인하는 민중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몇 겹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중첩된 오늘 우리의 일상은 지치고 암담하다. 구조화된 폭력은 켜켜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듯하다. 일상적 체험을 토대로 쓰여진 시편들은 그 구체성에 의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 겹겹이 쌓인 억압의 층위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일상성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절망과 암울함 속에서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에서 구겨져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수수성과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괴물들이 만든 얼음 왕국에서 이것들은 아주 미약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은 인간성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자연, 우주와의 결합을 이뤄낼 것이다. 이는 결코 나약하지 않은 힘인 것이다. 리토피아 2015년 가오런. 시적 미학의 특수성과 독자와의 관계망. 작가와 독자의 소통의 관계. 모든 문학 작품은 작가의 개성과 자발성에 의해 쓰여지지만 그것이 항상적으로 독자를 향한 발언이 이미 전개되는 것도 사실이다. 작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이미 독자의 수용을 의식하게 된다. 작가와 독자와의 의사소통의 관계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이 작가로부터 떠날 때부터 작품이 불가피하게 독자와의 관계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작가로 하여금 독자와의 의사소통의 관계망을 수용하게 한다. 요컨대 작가와 독자는 모든 작품을 매개로 하여 서로를 수용하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 한편 작품을 둘러싸고 그것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관계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가들이 같은 정도로 독자와의 대화에 개입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일상의 말들이 적극적인 대화, 소극적인 대화 내지 내적 독백 등의 다기한 범주로 구분되는 것처럼 작품들 또한 미학의 특수성에 따라 독자와의 차별적 관계만을 구축하고 있다. 가령 참여 문학이라든가 계몽주의, 미학 등 이념성을 띠는 작품의 경우라면 강경한 어조로 독자와의 적극적 교섭을 추구하겠지만 서정, 시학이라든가 아방가르드 미학은 상대적으로 독자와의 교섭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들 미학은 오히려 내면적 사색에 주력함으로써 독자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독백적 어조를 띠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미학적 특수성에 대하여는 시의 미적 구조에 관한 매우 엄밀한 고찰이 요구될 것이겠지만 일찍이 문학 이론 가운데 수용 미학에서는 작품의 평가 기준을 독자와의 교섭의 정도에 둔 바 있다. 수용 미학에서는 작품의 질적 평가 기준을 독자의 참여 정도로 파악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독자의 참여란 작품에 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독자가 어느 정도로 적극성을 발휘하는가의 문제인데 수용 미학의 관점에서는 작품에서 드러난 가치가 분명하고 의미 구조가 단순할 경우 의미 구현을 위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낮은 수준의 작품이라 평가하는 반면 작품의 의미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난해한 경우 이를 해독하기 위한 독자의 자발적인 개입을 끌어낸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작품이라 평가한다. 적정 정도의 난해성은 이를 이해하기 위한 독자의 적극적인 사유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의 작품 수용이
우주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수용 미학자들이 볼 때 리얼리즘 문학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작품은 모더니즘 문학이다. 수용 미학의 이러한 접근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대립 구조 하에 상대적으로 강한 미학성을 지닌 모더니즘 문학을 옹호함에 따라 문학 작품에서의 미학성의 가치에 관해 시사점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예술 작품에서의 미적 기법들이 단순히 기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매개 지점에 해당한다는 관점 또한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수용 미학은 독자의 의미 해독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 작품의 전적인 의미와 가치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독자의 긴밀한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미학성이란 무엇이며 또한 독자와의 교섭이 과연 미적 기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한다. 즉 미적 기교란 과연 독자와의 효과적인 교섭에 기여하는가 혹은 오히려 방해하는가, 작품이 지닐 수 있는 은밀한 유도 의미 해독의 차원에 놓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외의 차원에서의 가치 구현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일은 우리 시단의 미학의 성격을 가늠하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우리의 시가 추구해야 할 시적 의미와 가치에 관해 논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실주의 미학과 대중성의 문제. 현실주의 미학성은 미학성을 떠나 문학의 현실에 대한 윤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영향을 가르치는 것으로 독자의 미적 감수성이라든가 개인적 서정보다 집단적 이념의 보편의 가치를 두고 있다. 현실주의 문학에 의해 독자들은 세련된 미적 취향에 노출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의 공동선에 관해 의식의 각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회성과 개인성, 정치성과 미학성이라는 문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항상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들 사이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논쟁이 문학 이론의 역사가 될 정도로 뿌리 깊은 것이다. 우리 시사에서 본격적으로 현실주의 미학이 등장한 것은 주지하던 1920년대 계급주의 문학으로부터 카프에 대한 계급주의 문학은 대중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노동자 계급의식을 각성시켜 이들이 계급투쟁의 전선에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사회주의 이념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민족해방 사상에 닿아 있었다는 점에서 계급주의 문학은 가장 현실주의적인 문학이기도 하겠다. 계급주의 문학의 목적이 대중의 의식의 각성과 투쟁의 조직에 있던 까닭에 있는 이는 필연적으로 독자와의 전달과 수용의 관계를 고려하게 된다고 말 수 있다. 독자는 작가와 수신자와 발신자라고 하는 긴밀한 의사소통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독자는 언제나 작가의 음험한 의도 아래 목적의식적으로 방향 지워지도록 되어 있다. 현실주의 미학에서 어쩌면 작가와 독자는 각각 오래 수직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독자의 참여 없이는 그 가치 구현이 불가능해지는 까닭에 현실주의 미학은 필연적으로 대중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작품이란 현실주의 미학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1920년대 후반 카프 진영에서 펼쳐졌던 예술 대중화론은 그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운동을 주도했던 팔봉은 지극히 재미없는 정서에서 카프 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고 독자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카프의 현실주의 문학이 대중에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고민한 바 있다. 그는 독자로부터 멀어진 카프 문학을 다시 독자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당연한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른바 재미있는 문학의 구현을 내세우게 되었고, 여기서 재미있다는 것은 사상성이 담보된 내용성의 적절한 구현, 즉 형상화의 방법적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는 독자에게 흥미있는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훌륭한 이념이라 할지라도 카프 문학의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인식하였던 바,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념의 내용과 그것의 구현이라 하는 형식 간의 관계 정립이라 하는 관점의 연장선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지라루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운일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도끼 속에 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졌어요. 이마, 우리 오빠와 화로 부분. 인용시에 팔봉이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는 이마의 우리 오빠와 화로의 한 부분이다. 팔봉이 이 시에 특히 주목해자 했던 것은 이념의 선도성이 아니라 경험의 보편성이었다. 팔봉은 이마의 단편 서사 시를 통해 정서의 공감대에서 오는 독자의 수용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팔봉은 프로문학의 세속성과 사상성을 적절히 가미하여 개념화된 프로문학으로부터 멀어진 독자들 다시금 계급투쟁의
전선에 참여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그의 예술 대중화론은 프로문학 측의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의 소시인성 자기 비판하는 이마의 기세에 눌려 철회되고 만다. 현실주의 무학의 원칙은 사상성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정당시킬 수 없다는 극자적 논리에 밀려난 것이다. 팔봉이 제기한 문제는 모든 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의 구조적 관계라는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작품의 독자의 수용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작품의 유통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근대와 달리 개인의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정서의 배려가 근대 문학의 필연적인 조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팔봉의 문제 제기는 사회주의 혁명 실현이라는 절대 가치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계급성에 대한 조급적 태도는 이러한 저변의 맥락을 충실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카프 문학은 대중과의 이반 속에서 곧 해체되는 운명을 겪게 되었다. 당시 프로문학이 걸었던 일련의 과정은 문학의 기본적 관계틀이 작가와 독자의 상호관계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초보적인 진리를 외면한 결과를 해당하면 말해준다. 독자의 존재를 무시한 카프 문학은 공식주의라든가 분파주의 같은 기계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현실주의 문학이 아무리 훌륭한 사상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의 수용관계를 외면할 경우 그 가치 실현에 실패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팔봉의 예술 대중화론에서도 읽을 수 있던 것처럼 오히려 현실주의 문학일수록 대중의 수용의 측면에 대해 보다 진지한 성찰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일차적으로는 사상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와 함께 문학작품의 형상화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예술 대중화론은 아무리 좋은 사상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존립 근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었던 바 문학과 독자의 친숙성 없이 사상의 전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현실주의 미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던 것이다. 아방가르드 미학의 시적 의미 아방가르드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한 갈래이다. 그럼에도 모더니즘의 사조 가운데에서 아방가르드를 분리시켜 논의하는 것은 이 미학이 갖고 있는 과격한 시학적 특색 때문일 것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아방가르드 시학은 전통적인 시의 관점을 부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기존의 관습적, 습관적, 규범적으로 알려주고 수용되던 것들에 대한 반항적 사유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하는 것이 아방가르드 미학이 갖는 근본 의의의 것이다. 새로움이나 신선함을 추구한 아방가르드 미학의 뿌리는 러시아 형식주의다. 문학의 과학과 참신한 것이 문학성을 추구한 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속이 낯설게 하기 효과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적 인식의 확장의 미학의 목표로 삼고 기존의 관습적인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낯설게 하기의 의장은 아방가르드의 미학에 이르러 작가와 독자의 관습적 관계에 대해서도 일대 변형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작가와 독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작가라든가 독자는 새로운 가면을 써야 했다. 작품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는 기존의 습관화된 관계와 달리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작가, 독자가 되어야 했다. 작가 곧 저자란 더 이상의 의미 고정체제이자 의미의 중심이 아니게 된다. 중심이란 아방가르드 미학이 부정하는 첫 번째 조건인 바 푸코식으로 이야기하면 저자란 하나의 인식단위 곧 에피스테메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발전하는 주체, 성장하는 주체가 전통적인 작가의 모습이라면 아방가르드 미학에서의 주체는 지워진 주체, 사라진 주체가 본연의 모습이 된다. 저자가 사라졌으니 독자 또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야 했다. 독자 역시 작가 못지않게 의미를 생산하는 조건으로서 따라서 독자 역시 기존의 관습들을 벗어나야 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독자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의 시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대변하는 작품이다. 내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시대의 독자 놈들에게 차렷 쉬엇 열중 쉬엇 이 존만한 놈들이 차렷 열중 쉬엇 쉬엇 차렷 열중 쉬엇 차렷 정신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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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쳐 모여 이 존만한 놈들이 해쳐 모여 야 이 존만한 놈들아 너네 정말 그따위로밖에 정신 못 차리겠어? 박남철 독자놈들 길들이기 전문 아방가르드 시대의 작가는 전변했다. 그렇게 바뀐 작가에 의해 생산된 작품이니 독자는 내 시에 대하여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은 구시대의 독자일 수밖에 없다. 구시대의 독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들은 시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틀에 박힌 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 중심이란 계속해서 또 다른 중심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해체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이 된다. 아방가르드의 정치는 중심을 해체하는 전략을 반부적 정신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기양에 형성된 작가와 독자의 관계는 일탈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이전의 작가가 아니고 독자 또한 이전의 독자가 아니다. 하나의 공동적
정서라든가 경험에서 묶이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는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이처럼 아방가르드 시학에서 작가와 독자는 서로에 대해 일탈을 요구하는 긴장된 관계 아래 놓이게 된다. 작가는 독자를 상대로 끝없는 일탈과 부정을 실험하게 되고 독자 역시 작품을 매개로 한 끊임없는 부정과 파괴를 시도한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고정된 중심의 해체라는 공동의 지향성만이 공유될지는 모른다. 어쩌면 작가와 독자는 기존의 관습과 규범에 대한 도전과 부정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통을 시도할지 모른다. 아방가르드 미학에서 작가의 독자는 서로의 모습 속에 드리워진 고독의 그림자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는 관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아방가르드 시학에서의 작가가 그만큼 자기의 세계로 멀찌감치 달아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은 독자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에 놓이게 된다. 독자의 수용은 아방가르드적 작가들에겐 단지 옵션에 불과하다. 이들에게서 정서나 의미의 공통 분모를 찾는 일이란 크게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아방가르드 미학에서 작가와 독자의 가장 강력한 공유망은 서로에게 부과되는 부정과 도전의 운동력이라 할 수 있다. 서정 미학의 시대적 가치, 서정시란 리리시즘이 담보된 시 고유의 음역이다. 서정시는 언제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우리 시의 갈래에서 가장 전통적인 시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어느 특정한 시대의 특수한 경우에 서정시가 강조되는 때가 있었다. 적어도 우리 시단의 80년대 말 90대 초가 그러하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서정시가 특별히 주목되던 이 시를 많은 문학인들은 운유의 회복에서 구했다. 이 시기의 운유는 서정시의 고유한 의장이면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담는 독특한 서정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운유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요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사적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특수한 기능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 시기에 시의 운유성이 강조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 말은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던 시기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대립이 무화되었는가 하면 제3세계권을 휩쓴 군부 통치가 사라지던 시기였다. 이들이 지배하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것이 문학적 저항이었을 텐데 현실주의 미학이라든가 아방가르드적 해체의 정신이 그 주요한 이 길을 담당했던 것이 잘 알려진 일이다. 이들 미학이 추구한 것은 계몽과 해체의 정신이었는데 이때 현실주의 미학은 선진적인 사고를 가진 작가층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작가는 엘리트 의식의 꼭지점에서 독자를 다만 교화의 대상,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했을 뿐이었다. 독자는 다만 그들의 의식을 취사 선택에서 받아들이는 대상에 해당되었다. 아방가르드 문학을 비롯한 해체주의 미학 역시 독자를 일방적 대상으로 인식했던 점은 현실주의 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의 관습을 전복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불온 정신은 독자의 정서적 공감대를 유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도가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도록 요구했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화가 낳은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서정의 회복이라는 리리시즘의 복원으로 나타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큰 산이 큰 영혼을 가른다. 우주 속에 대붕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설악산 나무. 너는 밤마다 별 속에 떠 있다. 산정을 바라보며 몸이 바위처럼 부드럽게 열려 동서로 두리운 구름가지가 바람을 실었다. 굽이굽이 긴 능선, 울음을 실었다. 해지는 산 깊은 시간을 어깨에 싣고 춤없는 춤을 추느니 말없이 말을 하느니 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성선의 큰 노래 부분. 이 작품은 90년대 초에 발표된 이성선의 큰 노래이다. 자연을 서정하는 방법으로 쓰여진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 의미가 있는 것은 발표된 시기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된다. 시대가 시의 서정을 요구했을 때, 곧 작가와 독자의 새로운 경험이 요구되었을 때 이 시는 탄생한 것이다. 그 동기와 어떠했든 서로 새로운 서정의 모색이나 리리시즘의 회복은 독자로 하여금 서정시 본래의 영역으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서정시에 있어서의 은유의 회복은 작가의 분열과 소외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 못지않게 독자의 회복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은유는 자아와 세계관의 대립과 갈등을 화해시켜주는 기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작가와 독자 사이에 있었던 수직적이고도 일방적인 관계를 해소시켰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서정 정신의 구현을 통해 작가의 체험은 독자의 체험이 되고 독자의 체험은 역시 작가의 체험이 되는 관계가 되었다. 독한 체험의 공유지대가 넓어질수록 계몽에 의해서 해체에 의해서 벌어진 이들의 관계망이 좁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서정의 미학에 의해 시는 더 이상 엘리트의 근엄한 목소리를 지니지 않게 되었으며 독자로부터 달아나는 난해한 어법을 구사하지도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체험지대의 공유야말로 서적 미학에 갖는 본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 독자의 간극과 긴장. 시인은 독자를 외면할 수 없다. 독자 또한 시인의 그러한 노력을 암암리에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시들은 탄생하고 또 읽혀진다. 따라서 독자 없는 시란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 없는 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작가와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만났다. 경험의 넓이와 깊이를 매개로 이들은 서로를 밀고 당긴다. 독자에게 다가갈수록 시는 어찌 보면 평이해지고 세속화될 수 있다. 역으로 시가 독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사적 경험의 특수성에서 시가 생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사상성과 상업성이 개입됨으로써 전통적인 이들의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라도 작가와 독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작가의 역할과 독자의 역할은 그 나름의 고유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정신일 것이다. 이를 중용의 미덕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는 작가 나름의 역할이 있고 독자는 독자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보적의 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균형을 해치는 관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기울기가 어느 한쪽으로 현저하게 기운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 본연의 모습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리토피아 2014년 겨울호. 뒤틀린 시대의 분노의 시약. 전에 의제의 부재와 불통의 인간 암울한 사회에서의 비판자 중얼거림, 말의 진정성과 사회의 정의, 시적 언어의 회복과 미래 지향성, 구조적 폭력에 대한 언어의 편정, 혼돈의 시대와 시의 원시성, 생명을 둘러싼 정치 경제학적 시선, 기억을 위한 기록의 비평, 뒤틀린 시대의 분노의 시약. 영혼이 부재한 사회에서 인간은 한낱 해프닝에 불과하다. 영혼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고귀한 생명체이기보다는 물체이고 그저 숨쉬는 동물로 간주되는 사회, 그곳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힘과 권력, 돈과 재산, 그리고 이기적 욕심이다. 누리는 자의 개인주의적 무사한 일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사람은 사람으로 호명되지 못하는 형상학적으로 희생의 개연성 속에 던져진다. 애매모호한 말로 담론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시대는 얼마나 평화로운가. 분명한 실천이나 명확한 주장이 유보될 수 있는 때, 지성의 바벨탑을 쌓고 소통의 부재를 당연한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때 그러한 시대의 모든 것은 환타지가 되고 유의가 되며 문화 생산이 된다. 그러한 시대의 시는 정치를 말해도 위협이 되지 않고 투쟁을 말해도 가상이 된다. 담론은 현실적인 실천력을 지니지 못하며 시대의 가슴을 뚫는 울림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시대의 인간의 몸짓은 한낱 제스처일 뿐이고 이례적인 시뮬레이션 이상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나의 절망도 타인에게 이르러 농담이 되는 뒤틀림의 시대이자 인간과 인간 사이로 서로 스미지 못하는 단절과 불통의 시대를 의미한다. 타인을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면서도 그 메커니즘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해 맹목이 되는 평화로운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리는 자의 웃음이 한없이 해맑고 삶이 영화롭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어둠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계를 누리는 자와 희생되는 자, 그 식상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로 가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오늘의 우리는 통찰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말에는 재갈이 채워지고 죽은 말들만이 질량 없이 부유한 오늘날에는 애매모호한 평화가 한없이 지속된다. 오늘날 인간은 더 이상 영혼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겁게 가위 눌러 침묵하는 물체일 뿐이다.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생의 에너지를 먹먹한 심해 속에 수장시킨 오늘날 감춰진 손은 수면 위에서 여전히 누리는 자의 안위를 다지기 위한 친밀한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우리가 놓인 애매모호한 평화의 지대는 무기력에 지배하는 진공의 시공간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출구를 찾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신지의 시인의 내가 들어온 문 하나 있을 것이다. 라는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막힌 시공성에 관한 생생한 묘사가 된다. 완벽히 음성화가 된 아침, 모든 게 비로소 투명해진다. 이 고요의 투명한 벽 어디쯤 필경 내가 들어온 문 하나 있을 것이다. 수억 년 전에도 있었던 문, 늘 왕래하는 이들로 북적거려지던 문, 한번 퇴장한 이들 언젠가 또다시 입장할 문. 하지만 그 문 열고 다시 들어올 땐 반드시 전생의 모든 흔적 삭제해야만 한다. 우리는 누군가 그 문 통과하여 이곳에 입문한다. 여기 내가 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거기 돌아가선 또다시 뭘 하는지. 이 고요 어디쯤 필경 우리의 입구이며 출구의 문 하나 있을 것이다. 신지에 내가 들어온 문 하나 있을 것이다. 예술가 2014년 범어 부분.
실제하는 것이 아닌 추측으로만 존재하는 문의 설정은 지금 화자가 처한 곳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절대 유폐 공간임을 암시해 준다. 내가 지금 내부에 있으므로 그 입구 또한 있을 것이 틀림없는 그것은, 그러나 입구와 출구가 짐작만 될 뿐 실제로 있지 않으므로 막힌 공간이다. 그것은 나를 담고 있는 까닭에 가능한 공간이지만 완벽한 음소거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간이다. 그것에 나의 모든 것 가려 기억이라든지 전생이라든가 북적임들이 모두 지워지고 고요와 헤매임만이 남게 된다. 때문에 그곳은 세상과 닿아 있는 듯하지만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그것은 세상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문이 봉쇄된 막다른 골목이다. 시의 화자가 그러한 문에 관해 말하는 대목은 혼란에 차 있는 듯하면서도 그다지 어둡거나 절망적이지 않다. 화자는 그의 공간을 투명함을 본다. 그것을 화자는 언제나 있어왔던 수억 년 전에도 있었던 곳이자 늘 왕래하는 이들의 북적거렸던 곳이라 말한다. 그것은 그의 일상과 삶과 그다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그의 생활의 일부이자 자아의 부분인 것이다. 문제는 화자가 그곳에 이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왔는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필연에 의해 발생해 나는 점령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어지는 것은 문의 흔적만이 아니라 나의 정체이다. 이곳에서 나는 과거의 기억도 세상의 관계도 모두 차단당하거나 대신 나의 혼돈도 끝도 시작도 알 수 없이 전면으로 채워진다. 투명함과 고요함으로 인식되지만 인간성과 역사성이 말소된 그곳은 화자에게 요나의 뱃속 같은 편안한 곳이기도 보다 세계의 흐름과 소통할 수 없는 먹먹한 곳이다. 고요의 한가운데서 화자가 체험하는 것은 평화라기보다 혼돈이다. 그곳엔 바닥의 소용돌이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평화가 지배하고 있다. 존재의 들끓음이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이 압도되는 긴장이 서린 평화.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어렴풋이 느낌으로 출구의 흔적을 찾으려 고심하는 자에게 의해 전복된 소지를 안고 있는 불안정한 평화이다. 그러나 출입의 경로와 입구의 흔적조차 지어진 막힌 공간에서 전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균열도 없이 완성된 유폐의 공간에서 사태의 전이는 가능할 것인가? 그 이상의 사태가 없으므로 투명함만이 남아있는 완전한 허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국면은 무엇인가? 위시의 화자는 어느 것도 암시하고 있지 않다. 그는 다만 절망 속에서 문을 찾고 있다. 그는 고요의 투명한 벽 어디쯤 필경 내가 들어온 문 하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한 가닥 희망처럼 되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로부터 유폐된 먹먹한 공간이란 비단 특정한 개인 혼자만일 것일까? 송송한 시인의 밤의 이름들은 그것이 곧 오늘의 시대성 자체에 대한 규정임을 암시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정, 불 꺼진 건물 앞에 있다. 나는 올려다본다. 검은 유리창, 검은 문, 자동문 로비 기둥 복도 계단,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 자동문 벽 복도 비상구, 비상등 소화전 소화기 경보기, 천장 환풍기 복도 비상등 벽, 철문 손잡이 열쇠 철문 책장 스탠드 컴퓨터 서류함 의자 나는 이름을 부른다. 나는 나에게 붙여진 이름을 안다. 나는 내가 가진 이름을 알지 못한다. 나는 있는가? 나는 밤의 불빛 속으로 걷는다. 송승환 밤의 이름들 문예연구 2014년 보모 전문 나에게 붙여진 이름을 안다는 동시에 내가 가진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위시의 화자 역시 정체 혼돈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가 협회한 닫힌 공간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처해 있어도 같은 상황이다. 고요 속에 몸을 웅크리는 대신 몸을 움직거리지만 여전히 그것은 먹먹한 고요에 잠식될 뿐이다. 나는 있는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사의 몸짓은 애매한 형용사가 되어버린다. 도시 전체가 닫힌 공간이 되어버린 상황을 시인은 밤이라는 배경과 검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자정, 불 꺼진 건물, 그리고 검은 유리창, 검은 문 등이 그것이다. 위 시에서 세계화의 통로를 상징하는 유리창과 문은 역시 차단과 절망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그려지고 있다. 시인은 더욱이 교통과 상관되는 수다한 기표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시대의 총체적 불통의 형국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자동문 로비가 기둥 복도 계단, 이 연쇄적 기표들은 우리 모두가 이동을 위해 거치게 되는 매개가 되는 것들로서 검은 문과 함께 출구의 봉쇄를 상징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자동문도 복도도 계단도 엘리베이터도 비상구도 심지어 비상등 경보기 또 다른 비상구, 비상등 모두가 막힌 것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총체적 난국의 사태를 매우 단적으로 나타낸다. 요컨대 위시의 화자가 처한 사태 역시 도시의 막다른 골목일 것이다. 위시에서 화자는 어떠한 정서적 수레도 직접적으로 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시에서처럼 기표들을 나열시키는 화자의 어조에는
짙은 절망감과 암울함이 느껴진다. 그것은 마치 불통의 시대 속에서 침몰해가는 우리 사회를 예견하는 것처럼 들려 섬뜩하기까지 하다. 의자를 되찾을 수 없고 안식을 구하되 깃들 수 없는 오늘의 시대가 불 꺼진 건물과 다르지 않아 참담하다. 밤의 불빛 속으로 걷는 화자는 우리에게 희망 없이 이어지는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와의 교통이 차단당하여 절망에 막다른 골목에서 휘청거리며 사는 오늘의 우리는 희망의 담론을 찾을 수 있을까? 괴물처럼 어지러진 사회에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담론은 과연 존재할까? 기괴한 시대의 순간 생명의식도 따뜻한 서정의 목소리도 미약하게 쓰러질 것이라면 애매모호한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정작 희망의 줄기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병란 시인이 아니오는 이 시대에 매우 낯설게 울리는 색된 어조의 시로서 7, 80년대로 관통하던 현실주의적 상상력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시인의 강한 비타협적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시대를 비판하는 날선 정신이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7, 80년대 민중시를 쓰는 데 앞장서 왔던 문명란 시인의 근작시 아니오는 시인이 여전히 과거적 상상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애매한 평화 속에 압도당해 있는 이 시대의 문병란의 시는 가장 눈에 띄는 시 가운데 하나다. 문병란 시인의 시에 드러나는 있는 강한 정신은 우리에게 무력감을 떨쳐내는 힘으로 작용하면 알 수 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고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부질없는 목숨 굶주려도 죽어도 정신이 살아 굽히지 않는 그 마음, 부끄럽지 않은 그 죽음 무엇인가? 희미론 마음 희미론 하늘 칼날 앞에 떨리는 모가지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외치는 단신 무엇일까? 그대의 철창에 갇히고 쇠사슬에 꽁꽁 묶이고 무릎에 낭자한 핏고 육신 산산조각이 나도 성산문에 무릎뜬 눈 아니요 아니요 피 맺고 배든 피 도로 삼키고 마지막 토해낸 피울은 무엇일까? 문병란 아니요. 리토피아 2014년 범호 부분 위의 시는 과거의 줄곧 준엄한 어조로 시대의 불합리를 질타했던 노시인의 근작시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가 달라졌어도 여전히 과거의 기계 그대름을 말해준다. 시에 나타난 강경한 어조와 투쟁적 태도는 과거 7, 80년대 흔히 볼 수 있었던 현실주의적 경향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칼날 앞에 떨리는 모가지 아니요 아니요는 자아의 비타협적인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렇다면 시인이 형상화한 비타협적 태도는 무엇을 향한 것일까? 과거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시대 독재 정권에 의한 탄압에 저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시인의 메시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성산문의 역사성 상상력의 한 부분으로 제시된 것인가? 그대 철창에 갇히고 쇠사슬에 꽁꽁 묶이고 무릎에 낭자한 핏못 육신 산산조각이 나도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은 군사정권도 독재정권도 모두 소멸한 이 시대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려진 것일까? 시가 그려내고 있는 피 뱉고 뱉은 피 도로 삼켜 마지막 토해낸 피울음, 칼날 앞에 무너진 육신 등의 표현은 과장의 클리셰에 불과한 것인가? 시인은 위 시에서 시의 화자가 무엇을 향해 누가 겨루며 항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무엇이 화자에게 굴종과 타협의 극단적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는 구할 수 없다. 때문에 위의 시가 성산문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단편적인 것, 과거 현실주의적 상상적인 연장에 놓인 상투적인 것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의 시는 이 모든 맥락을 떠나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떠한 시대적 상황적 동일성도 희미해진 지금 위의 시는 어떤 목소리로도 절실하게 우리의 가슴에 울린다. 실상 억압의 주체가 없으되 희생이 있는 오늘과 같은 애매모호한 평화의 시대는 시인이 지적하던 희미로운 마음, 희미로운 하늘이 팽배한 부조리의 시대가 아닐까. 그러함에도 부조리의 타개를 위한 어떤 낯선 실천도 보이지 않은 이때 착오적이라는 만큼 철저한 시인의 단심의 애매모호한 속에서도 숨죽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질타의 외침이 아닐까. 부끄럽지 않은 죽음으로 표현되던 시인의 준열한 일과는 부조리한 시대에 두께에 매몰되어가는 우리의 정신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문병란 시인이 보여주는 현실주의적 상상력은 짙은 침묵으로 일관된 애매모호한 평화의 시대에 비로소 균열을 내고 부조리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거친 역사를 강인하게 헤쳐나올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절망적인 유폐의 공간에 출구를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것은 오랜 감성과 무감각을 깨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인가. 그러한 정신은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아야 할 윤리와 정의의 정신에 해당한다. 이처럼 암담한 부조리의 사태에 전복할 생생한 에너지를 우리는 장석조 시인의 11월의 편지에서 역시 만날 수 있다. 바닥까지 내려앉아 보면 알게 되지. 솟구치는 일이 얼마나 깊은 서러움인가를. 우리는 서 있었지. 바람 부는 새벽거리에.
쓰레기 수거차와 취객들, 비둘기들과 함께 우리가 견딘 것은 한 줌의 편두통,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인공조미료에 진부한 약, 여자의 거짓말과 죽을 것 같은 우울, 함부로 날아오던 목소리들, 뼈를 갖고 실을 쓰는 당신. 지금은 피우던 담배를 길바닥에 던지는 사람. 나는 회색의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지. 우리를 빚은 건 달빛가물.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모래바람이 불어가지. 사람이 먼지거나 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니? 강건한 호랑 가시나무는 멀리 있고 우리가 가기엔 너무 먼 곳에서 참 물결 일렁이고 동이 더우지. 998번의 실패와 1000번의 실패 사이에 우리는 서 있지. 뭘 더 바래. 바람에 무릎 꿇는 건 마른 막 갈대의 길.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솟구쳐 일어선만이 우리의 일인 것을. 우리는 완전한 어둠에 이르기까지 어둠 속에 서 있어야만 하지. 마지막에 들어온 패도 기대를 배신하고 혈관이 다 타버린 채로 무너지지. 진흙에 뿌리를 묻었다 해도 오란 가시나무와 함께 눈은 성간 우주의 숨은 별들을 보자. 머리 별자리와 함께 움직이자. 아직 우리는 무엇인가? 아직 우리는 무엇이 아닌가? 장석주 11월의 편지 시와 함께 2014년 범어 부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묻는 장석주 주인의 위신은 사람을 한없이 하찮게 여기는 진창 같은 오늘의 세태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부조리한 세계에서라면 먼지거나 물처럼 간주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인공조미료와 진부한 악 그리고 여자의 거짓말 함부로 날아오던 목소리들은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부패한 세계의 환연적 표현들이다. 부패한 세계 속에서 악은 매우 체계적으로 생장한다. 여기에서 사람은 일상적이고 구조적으로 희생당할 운명에 처해진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묻고 또 아직 우리는 무엇이 아닌가를 되뇌이며 미래를 밝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솟구쳐 올라야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며 바람 부는 새벽거리의 스산함과 죽을 것 같은 우울을 딛고 뼈를 갖고 실을 쓰는 일을 말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998번의 실패와 1000번의 실패 사이에서 있어도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 요구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시의 화자는 솟구쳐 일어선만이 우리의 일인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진에게 뿌리를 두고도 솟구쳐 오를 것을 외치는 화자의 목소리엔 분노가 서려 있다. 그의 목소리엔 사회를 향해 거센 항의와 비판의 어조가 담겨 있다. 그것은 우울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이에 주저앉지 않으려는 생존의 몸짓이며 부정한 세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저항의 의지다. 시인이 등장시키는 진창에 뿌리를 내려 꽃피는 호랑가시 나무 부정과 대결하는 매서운 존재를 상징한다. 화자는 호랑가시 나무를 착한 나무짐승이라 하거니와 그것은 진흙 속에서 초월에 이르는 연꽃이 아니라 칼바람에 살갗이 터져 온몸에 가시꽃을 두른 채 진흙강과 같은 무간지옥에서 한 점 햇살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다. 즉 시에서 호랑가시 나무는 험하고 거친 세상을 견디며 바로 그곳에 희망을 키워내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와 저항의 어조를 통해 미래적 비전을 펼쳐내는 위시와 같은 담론은 오늘날 매우 드문 것이다. 무언가의 가시를 돋우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일은 80년대식 담론에 해당되는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오늘의 시가 이루어 놓은 풍요의 지대에 그러나 바닥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혼돈의 소용돌이는 균열의 틈을 뚫고 올라와 애매한 고요를 깨는 신의 진동을 울릴 것이다. 억압과 거짓이 사태를 침묵과 진공의 상태로 몰아갈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슴 놓친 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분노의 시학이 다시금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노의 시학은 입구도 출구도 봉쇄당한 채 수면 깊은 곳으로 침몰해가는 우리의 현실 인식에 기인하며 암울과 참담한 속에서 생존과 희망을 구하려는 외침에 해당한다. 위시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시인의 질문을 분노와 저항의 시학으로 읽은 것은 오늘의 애매모호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 2015년 여름호 노노의 공자가 말한 바 30세의 일입과 40세의 부록, 50세의 지천명이 이순에서 읽을 수 있는 인생의 과정은 인간이 세상에 난 후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며 궁극적으로 하늘로 상징되는 우주의 여법에 조화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상이라는 대에서는 표류하지 않기 위해 인간은 진리에 의지하여 사물이 이치를 터득해야 하며 나아가 하늘이 세상에 부여한 의미를 받아들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인간은 자아와 세계 간의 험한 갈등으로 곤란을 겪지 않으며 세계와 조화되는 원만한 자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동양의 가르침은 자아의 개인으로만 함몰되지 않은 채 우주의 원리에 합일되어 가는 상태를 천지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인간에게 이 같은 공자의 말은 인간의 한 가지 드라마로 여겨질 뿐 의미 있는 전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현대인의 의식에는 하늘이 없다. 진리라든가 우주의 입법, 천명과 같은 궁극의 개념들이 현대인들의 의식의 패러다임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고 대신 현대인의 머릿속은 개인의 이익과 욕망, 권력과 영달 등으로 과도하게 채워져 있다. 이기에 현대인은 따라서 항상 외롭고 불안하며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 소용돌이친다. 의식구조 속에 하늘의 개념이 없는 현대인에게는 평생을 바쳐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가치도 진리도 따라서 두려움도 죄의식도 없다. 현대인은 자기를 위한 변명 속에 살아가는 비윤리의 인간들이 된다. 천의 영역을 상실한 현대인에게 오로지 경계해야 하는 존재는 타인의 눈일 뿐이다. 유한진의 시인의 기어 차라리 깊이 잠들어라에는 자신의 이기적 고집만을 내세운 채 세상과의 불통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져 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없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니. 듣지 못하는 이는 깨닫게 할 수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도리 없는가. 귀가 열리면 입은 저절로 닫히고 눈도 감기지만 귀로 듣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듣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갈치가 천원을 가치가 천여로 듣기로 한다니까. 세상의 잡소리 다 듣는데 청력으로도 못 듣는 음성이 있다. 도무지 못 듣는 안 들리는 듣는 귀도 겁먹은 귀가 잠든 척하는 건가. 유한진 기어 차라리 깊이 잠들어라. 시와 소금 2014년 여름모.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고집불통스럽게 사는 인간에게 세상은 세계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경외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종속된 대상일 뿐이다. 그러한 인간에게 세상에 대한 순응이라든가 소통하고자 하는 양심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신의 편의와 임의대로 세상을 맞추고자 하는 주관적이고 왜곡된 태도가 자리한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은 자기중심적 인간이 보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매우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의식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완고할 수 있어서 세계는 그의 의식에 의해 얼마든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위의 시는 인간의 의식이 인간과 세상에 어떻게 장애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니와 잘못된 의식은 인간을 편협하게 하여 듣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듣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게 한다. 들으려 하지 않는 인간의 의식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 인간의 자기의식이 부재할 때 오히려 감각은 세상에 순하게 작용하고 진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세상의 이치도 깨달을 수 있다고 위의 시는 말하고 있다.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비단 잘못된 의식을 지닌 소수자에 해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애초에 근대 문명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파괴하며 시작된 까닭에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대다수 인간들에게 적용된다. 근대인들은 모두 자기를 탄생시키면서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실현시키는 것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교육받으며 성장하였다. 근대인에게 자의식을 내세우는 일은 곧 자신과 세계를 독립시키는 일이자 삶의 이유가 된다. 근대인에게 자기의식에 우주의 이치거나 우주의 이치나 하늘을 대신하는 절대절명 명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들이 한없이 편협하고 천박해지는 것은 개개인들이 지닌 한계 때문이 아니라 문명이 지닌 맹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 하여 하늘이 없는 것일까? 세상과 우주를 이끌어가는 이치와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나서 아기다툼 속에서 연명하다가 끝내 병들고 죽어가는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세상의 잡소리를 다 듣는 위시의 화자는 자기의식을 버리고자 하는 자이다. 그는 세상에 관한 선택적으로 감각을 열어두지 않는 자이다. 편협한 감각과 의식의 덫에 걸려 깨달음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다. 시의 화자는 자신의 길을 한껏 열어 그 이상의 소리를 듣고자 하고 있다. 시의 화자에게 그 이상의 소리를 물론 도무지 못 듣는 안 들리는 못 듣는 음성이다. 그런데 화자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시의 화자에게는 언제나 그 이상의 세계가 전개되어 있거니와 그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우주의 입법이기도 하며 천의 음성이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같은 터일 것이다. 시의 화자는 귀여 차라리 깊이 잠들어라며 외치고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그의 자의식이 천명의 소리에 걸림돌이 될까 하는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니라. 검은 귀가 들으려 하지 않음으로써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듣는 기도를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은 한없이 잠들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간의 그의 자의식을 잠재울 수 없다면 그것은 화자의 위의 시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명 앞에서 겁을 먹어서인가. 하늘과 인간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정호성 시인의 길을 이와 관련한 인간의 조건으로 읽어도 좋을 듯하다. 내 귀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절벽의 바위로 만들어져 있다.
구겨진 거리에 지폐로 만들어져 있다. 내게는 솔바람 소리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으나 새소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으나 내 귀는 무너지지 않는 벽으로 만들어져 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당신의 다정한 눈물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나 내 귀는 벽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진 채 바람이 되어 흩어진다. 봄비가 오면 부서진 내 귀에 새싹이 돋으면 뿌리에서 꽃피는 소리가 들리면 백문년 땅에 떨어져 수줍게 웃는 소리 들리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정호승 귀 시와페어 2014년 여름은 전문 인간의 편협한 자아의식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황을 말해주는 것처럼 위시의 화자는 내 귀가 청동으로 절벽의 바위로 구겨진 거리에 지폐로 만들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견고한 물질과 가벼운 욕망으로 뒤덮인 길은 융통성 없고 완고하며 왜곡된 인간의 초상을 말해준다. 그것은 현대인의 일상화된 모습이며 문명에 의해 제한된 불구화된 모습이다. 그러한 인간은 세상의 피상적인 외연에 일희일비하는 존재이자 세계의 본질에 닿을 수 없는 한계, 지어진 자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위시의 화자가 내 귀가 솔바람 소리의 웃음소리를 새소리의 울음소리로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절규에 해당한다. 무너지지 않는 벽으로 만들어진 내 귀는 그토록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도 듣지 못한다. 내 귀는 세계의 본질과 차단된 불통과 단절의 귀이다. 위시의 시적 자아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다정한 눈물의 목소리는 인간에게 하늘의 음성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 하늘의 음성이 필요한 것처럼 절박한 소리다. 부지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시적 자아를 한없는 고독과 좌절에 떨어뜨릴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의 소리는 나를 구원하는 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시는 나의 구원의 길이 벽에 막혀있음을 토로한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함으로써 나는 존재의 이유를 구하지 못한다. 나는 산산이 부서진 채 바람이 되어 흩어진다. 하늘의 소리를 기도의 응답을 어머니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간은 우주의 미아가 되어 떠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협의한 인간의 조건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본질에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인간과 하늘 사이에 놓여있는 단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오래된 문명의 습성은 인간의 겁을 풀어내기보다 몇 겹으로 쌓아놓음으로써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불통과 단절 속에 가두어둔 것인가? 이러한 장악 속에서 위시의 화장을 할 수 있는 일이란 끝없이 발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계의 본질을 향한 끝없는 소망은 언젠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도 있겠기에 말이다. 시의 화자는 포기하지 않는 제 꿈길을 계속한다. 그는 봄비가 오기를 부서진 내 귀에 새싹이 돋기를 뿌리에서 꽃피는 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한다. 그는 자신을 채우는 헛된 자의식과 욕망을 하나하나씩 버림으로써 자신의 귀를 덮는 두터운 벽이 부서지기를 바란다. 백문년 땅에 떨어져 수줍게 웃는 소리는 인간이 자의식을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겸양의 자세를 가리킨다. 이처럼 위시의 회자는 비움과 나침에 의식을 견지하거나 하거니와 그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함으로써 세계와의 소통의 걸음을 내딛는다. 위시의 화자는 세계의 본질에 가까이 있는 작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도 죽어도 좋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과 소망이 품고 있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하늘과의 단절은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곤 한다. 지난 4월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급격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그러함에 하늘이 어떻게 무너지는 걸 보았다. 너도 부풀고 나도 부풀고 아이들도 부풀어 안개가 그 마음 잠재웠음을 너는 알고 있었지. 하얀 철쭉이 유난히 하얗다. 때가 때인데 4월이 잔인하다. 분분히 흘러가는 낙하의 뜻이 떨어지는 꽃잎을 쫓는 두 손이 꽃을 함부로 밟은 어른의 구둣발이 차마 꿈이었으면 잠시 스쳐 지나간 영화이었으면 불현듯 떠오른 상상이었으면 실제가 두려운 것은 각이 무너지는 현실 수평이 수직을 지켜내지 못했다. 어른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 세워라 말 물어보자. 우리들의 아이들은 잘 지켜주고 있겠지. 밀킴필레 세워라 말 물어보자. 예술가 2014년 여름 오픈 2014년 여름의 잡지들에 실린 시와 평론들은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에 관한 연수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 시와 평론들을 뿐이겠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우리 국민들의 모든 대화에는 세월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우리들은 어른들의 이기와 탐욕으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무방비한 채 죽어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우리들은 사건의 실상과 원인을 알고자 하였다. 은폐된 사실 몇 개 개연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시나리오를 엮어보기도 하였다. 실종자 10여 명이 아직 발견되지 못함에 따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철저한 자세로 실상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의 한스러운 외침만이 들려올 뿐 심지어 야당도 제대로 된 진상규모의 행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마치 여당, 야당 모두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보인다. 언제나 짜여진 각본과 정해진 약속이 있고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마저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결코 미래도 희망도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 날에 전국적으로 아주 어둡고 서럽게 비가 내렸다. 하늘도 원통이 하는 비로 보였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늘이 분노했다고. 하늘이 벌인 일이 아니라면 누가 했는가. 천인공날 비극 앞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손가락질했다. 그의 무능력도 무능력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가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없이 차갑고 무정하게 보였고 자신의 일로 여기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더더 분노한 것은 그 점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를 보면서 우리가 하늘과 극히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을 터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하늘로부터 한없이 멀리 있는 임금의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과연 하늘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까? 지금도 슬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에게서 세월의 흔적을 읽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에게는 죽어간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전혀 닿지 않는 듯하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자신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세계는 없다. 주어지는 것은 불통과 단절뿐이다. 위시의 화자는 각이 무너지는 현실이 두렵다고 말한다. 수평의 수직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어른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다. 모두 인간이 하늘을 버렸음을 말하는 대목들이다. 인간의 그릇됨으로 인해 하늘이 무너져 내렸음을 갈파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세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산산이 부서뜨렸던 것이다.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지녔던들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으로 인해 하얀 철쭉이 유난히 하얗던 4월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달이 되었다. 강이여 너를 부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데까지 달 거야 말 짱짱한 눈물의 이름이었노라면 강철도 아마 강에서 연유한 말은 아니었을지 천생의 물은 나도 가끔은 강이나 강철 냄새 나는 단어거나 풍경 앞에 멈춰 한 편의 시 같은 것을 비끌어내어 보려고 다정해지는 순간들도 있었다. 만약에 눈물과 강철의 지팡이가 없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천축에 닿을 수 있으리.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으리. 정윤천. 강철의 지팡이가 없다면 유심 2014년 6월호 잠문. 늘 하늘빛을 보임으로 진리와 구원으로 이르는 환한 길처럼 너 보였던 바다가 이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이들의 목숨과 꿈을 일순간에 송두리째 삼켜버린 바다는 이제 더 이상 구원으로도 하다 못한 근대 역사와 관련하여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콤플렉스로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바다에 대한 깊은 절망을 우리는 지나게 된다. 향후 우리에게 미래나 희망은 다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인가. 위 시의 화자는 눈물을 짱짱한 이라는 전치어와 강의 철이라는 후치어를 두고 새로운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짱짱한 눈물은 슬픔을 안고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데까지 닿고야 말 강한 힘을 내포하는 것에 해당한다. 강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조어로 화자는 강철이 강에서 연유하는 것, 짱짱한 눈물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위의 시는 강이 짱짱한 눈물을 만나 강철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눈물을 삼킨 짱짱한 의식은 강의 무릎을 강철의 강인함으로 바꿔놓는다. 시는 목까지 차오른 슬픔으로 허우적대는 지금의 우리에게 슬픔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실이 되게끔 사태를 전환시키는 일이다. 주어진 조건이라면 가능할 법하지도 않은 사태일지라도 사태를 비끄러매어 가능한 사태가 되도록 조건을 만들라는 것이다. 강을 강철로 전환시킨 것처럼 말이다. 화자는 그의 시가 바로 그러한 순간 강철 냄새 나는 단어거나 풍경 앞에서 탄생을 말하고 있다. 그의 절망의 사태 속에서 한 편의 시 같은 것을 비끄러매어 보려 한다고 말이다. 또한 그때의 사태는 천성이 물은 그에게 때 아니게 다정히 솟는 순간들이라고 한다. 그에게 강철 냄새 나는 단어나 풍경은 시를 탄생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화자는 그것이 곧 우리의 천축에 닿을 수 있는 길이자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천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상적인 나라이자 낙원이며 신비로운 나라를 의미한다. 시에서 천층은 히말라야와 더불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의 세계로 상징화된다. 그것은 곧 인간과 다른 차원에 놓인 본질의 세계이자 우주 입법과 천명이 연루된 진리의 세계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졌는데도 우리는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하늘이 남아있기는 한 것인가? 시의 화자는 눈물과 강철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갖는다. 그는 눈물과 강철의 지팡이를 건네며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천축에 닿을 수 없다고 넌지시 말한다. 우리에게 짱짱한 눈물을 비끄러매어서 강에서 강철을 끌어내라고 말한다. 눈물은 강에 그대로 버려져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짱짱하게 남아 강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하늘이 우리를 지켜볼 것이리라. 그러한 하늘에 대한 경외의 의식을 지닌 채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짱짱하게 진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탐욕과 이기성을 버린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자 하늘의 의식이 없는 인간에게 지켜야 할 가치도 진리도 없지만 하늘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윤리를 회복하고 그 명을 기다릴 것이다. 하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구원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예술가 2014년 가을로 아무런 사회에서의 비판적 중얼거림. 토마 피케티의 자본론은 무처럼 사회가 들썩거린다. 21세기는 노동이나 생산보다 자본 자체로 말미암는 이익이 훨씬 큰 까닭에 부는 세습되고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고착될 것이라는 지적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만에 듣는 비판적 담론이어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의 담론이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직접적 언술, 이므로 피케티가 21세기의 마르크스라면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것이기에 마르크스와는 본질상 다른다든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고 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부를 거머쥔 상위 1%의 계급들의 재산 환수를 제시하는 그의 관점은 얼마 전 미국의 금융위기 시바로 이들의 비윤리성을 경제 모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비판 세력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회정의가 소득의 분배에 있는 것이지 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상기하기더라도 상위 1% 계급들의 재산 자체가 노동에 배제된 자본의 이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력을 얻는다. 그가 제시한 대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비현실적인가 하는가를 논의로 해도 그의 담론은 경제의 정치학을 말하고 있다는 점, 근래 보기 드물게 지식인의 비판적 태도를 합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만 해도 상위 1% 계급의 부가 하위 계급 40%의 부하 같음에도 이에 대한 부조리를 이런 방구 언급하는 세력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과연 정의에 대한 개념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우리에게 정의는 먼 과거 속에 묻힌 기억이나 오직 정치적 영웅이 있을 때라야 발현되는 단말마적인 것이거나 뿌리 깊이 왜곡된 역사의 부스럼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불러야 할 뜻이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란 살아있는 담론을 생생하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성질의 것은 아닌데 싶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시가 우리말을 살려내고 우리의 어를 되살린다는 고전적인 명제는 막연한 정신주의의 차원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시의 언어는 체험에 기반한 가장 직접적이고 생생한 것이 까닭에 그것이 사회의 어두운 곳만 빈 곳을 다룰 경우 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을 모아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닐까. 비단 정치가나 사상가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그가 말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인의 현실의 관점은 사회의 관한 비판형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인의 말을 통해 경제의 모순을 보게 되고 정치의 부조리를 보게 되며 권력의 부당함과 거짓 부패함을 이기성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허위의식과 맹모습 또한 보게 된다. 시인의 말은 살았으므로 이내 자동화된 우리의 의식을 깨우치고 우리 자신을 비로소 올바로 보게 한다. 때문에 시인의 말에는 허위나 가식이 있어야 하고 삶의 진실성으로부터 정제되는 100%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시인이라 이름을 청하는 이들의 자의식과 욕망에 닿아 있는 것이며 또한 시인의 말이 우리 사회에서 의식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말이 되는 근거를 해당한다. 누린 놈이 누린 놈을 낳고 그 누린 놈이 누린 놈을 낳고 누린 놈이 누린 놈이 낳으니 누린 놈이 누린 놈을 낳고 그 누린 놈이 또 빈곤이 빈곤을 만들고 빈곤이 빈곤을 만들고 자본이 몸불리니 그 자본이 몸불리고 그 자본이 몸불리니 자본이 몸불리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생산하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생산하고 뻔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둥근이가 자리 잡아 불쌍한 것들 둥근 깊이 자리 잡은 비수 같은 처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있어서 재벌이 재벌을 하고 가난이 가난을 낳고 가라사대 김태한 마르크스 이후 관계 방정식 예술가 2014년 가오로 전문 김태한 시인의 시계 발생한 지점은 어디일까? 그의 시선은 곧바로 우리 사회를 비롯한 자본의 모순에 의한 구조화된 세계 정치 체계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 및 계급 구조를 겨냥하고 있음으로써 마르크스적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 만큼 도식적이고 생경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또한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라 해도 틀리지 않는 듯하다. 비단부의 세습과 계급의 고착성을 지적한 피게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시인의 묘사는 누구든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을 가리키고 있다. 사회에 관한 시인의 묘사는 자본의 모순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오늘날에 이르러 더욱더 확고하고 분명한 진실에 가깝게 들린다. 고착되고 세습되고 계급성은 어느 사회고 피할 수 없는 속성이 되었고 그것이 자본의 성질을 들여다볼 때면 더욱더 뚜렷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와 가난의 세습에 관한 인식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자본으로 세워진 우리나라의 공통된 사회 모순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와 빈곤 계급이 세습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인식이다. 우리의 역사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공건시대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부로부터 자에게로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하에서의 이권 세력은 해방 후에도 심판받지 않은 채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한 번 불화받은 분은 문화발처럼 가지를 쳐 공고한 계급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민들이 가난의 고리를 끌고 부유층이 되는 일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일처럼 힘겨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자 역사이며 우리의 운명이자 삶의 관계식에 해당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몇 번을 바뀌어도 고작된 운명은 크게 뒤바뀌지 않았으며 우리의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사태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운명과 같은 모순 구조를 시인은 등골 깊이 자리 잡은 비수 같은 천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희망과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얼마나 되겠는가? 반복되는 어구를 통해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본과 빈곤, 누린 놈과 노동자의 세습은 한없이 역사의 쳇바퀴에 갇힌 채 끝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들의 끝은 언제고 없다. 그 누린 놈은 또 계속될 것이며 빈곤 또 자본 또 노동자 또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사회의 고착된 시스템은 물샐 틈 없이 경고하고 굳건할 따름이며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구멍을 낼 수 요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시인은 이를 두고 한수열이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자본의 무한 축적은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것처럼 계급 혁명의 기폭제가 되기보다는 시스템의 견고화에 기여할 것이다. 자본을 소유한 상위 1%의 계급들이 의식의 각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위 99%의 계급들이 집중된 부와 권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각성해야 할 터이다. 이도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뻔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도 달라지지 않는 천형을 지닌 자들로 불쌍함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돌아버린 돈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하루에 몇 건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고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고 20세기 그때는 내면적 가치가 훌륭한 기호였지요. 진실성이 보이나요? 인간미가 넘치나요? 열정이 있나요? 21세기 지금 외면적 가치가 헐렁한 기호, 미모인가요? 훤칠한가요? 세련되게 옷 입는가요? 몸매가 기호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건강이 재산인가요? 날씬함이 재산인가요? 모델과 나 사이의 거리, 장동건과 나 사이의 거리, 김미성과 그대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은 돈인가요? 돈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요? 돌고 돌아 돈입니다. 이승아 돈, 시와 소금 2014년 가을의 전문. 돈이 세상의 절대 권력이 된 마당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은 돈이라는 절대 권력 아래 종속되어 간다. 사회의 지배적 의식이 지배계급의 의식이 되는 것은 단지 지배계급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만 아니다. 그것은 비지배계급들이 지배계급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전유한 데서 비롯된다. 비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물적 토대보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지배계급의 속성을 띠고자 한다. 가령 비지배 계급들은 지배계급이 지니는 옷과 가방과 자동차 등과 문화를 모방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누린다. 지배계급이 소유하는 명품들은 부하 계급의 기호가 되는 까닭에 비지배계급은 이들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지배계급의 표지를
지니게 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왜곡 속에서 허위의식이 발생하며 기형적인 사회 문화가 생겨나고 자아의 빈 곳이 생겨난다. 시인은 비인간적인 성형수술이 만연하는 것도 21세기의 왜곡된 기호 때문이라고 말한다. 외면적 가치를 강조하는 21세기 기호는 미모와 훤칠한 키와 세련되게 옷 입는 것에 조준되어 있다고 시인은 조롱한다. 이처럼 기호화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이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아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여긴다.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수술을 감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 기호를 지닌 자는 이미 권력을 지닌 자이므로 이로부터 당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부의 기호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의식은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우리 사회에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시인이 말하듯 돌고 도는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 사회에서 집과 차와 옷은 편안함이라는 실용성의 차원을 벗어나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기호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안온함을 주는 매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허구적 기호가 되어버렸으면 유심의 여지가 없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사교의 열풍 역시 자식들이 권력화된 사회 시스템 중에서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에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부의 기호를 향한 가다의 열정이 이들 기호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냉혹한 소외와 배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며 사회 시스템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시인은 몸매가 기호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장동건과 나 사이의 거리, 김일성과 그대 사이의 거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 사회의 왜곡되고 집중된 의식에 다른 흐름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유일하게 돈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에도 희망도 다양성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허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며 사회의 진실과 진리의 빛을 요원할 것이다. 시인은 돈 아니 다른 무엇을 찾고 있거니와 그것의 출발은 무엇보다 진실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를 버리고 진실을 구할 때 사회의 아름다운 인간미와 건전한 열정이 그리고 비로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아무 계획이 없어. 완료한 연락이라고 는 들을 수 없지. 원주민을 쫓아내고 섬을 통째 가진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여행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 빛나는 모래섬에서 발을 빼고 피 묻은 회를 먹으러 가자. 나는 이상한 도시로 빨려 들어가 버스를 놓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당신은 말하지. 사서 고생하지 마. 나는 돌아가기 위해 단 한 번 출발한 적 없었던 곳에 도착하려 하지만 이미 없어지기에도 너무 늦은 사라진 시간. 이른 밤이며 암흑을 칠갑한 휴양지의 중심에서 머리를 두고 있는 무인도의 개수를 세어보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들 속에 감추어져 있을까. 휴양지의 환영은 쓸쓸하고 우리는 말도 없이 끝나버렸지만 당신은 지극히 단축된 문장으로 경고하지. 나는 내가 떠나온 자리에 남겨진 것들을 잊을 수 있을까. 해변의 모래처럼 주머니를 뒤집을 때마다 생겨나는 지옥들. 삶의 흔적은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맞아. 해변 위에 누군가 경고문을 남겼다. 조혜은 휴양지에서 경고문 현대시 2014년 10월호 전문. 자본이 자기중심을 위해 추구하는 것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은 언제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성인 자본, 자기 보존을 위해 파괴하는 것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과 전적으로 맞물린다. 인간의 실천과 행동은 대부분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파괴와 착취를 위한 실천과 행동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비단 근대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파괴적인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호전적인 존재를 할 수 있다. 원주민을 쫓아내고 섬을 통째 가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독 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그들의 사고는 어떤 생물체에게도 발견하지 못할 성질의 것이리라. 거기에는 자기 생존을 훨씬 웃도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은 어찌 되어도 좋다고 하는 잔인함이 깔려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자 부정할 수 없는 민낯이다. 위의 시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그 점과 관련된다. 아무런 계획도 완료된 연락도 없이 여행을 계속하는 시적 자아는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었으면서도 그렇다고 자신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탐욕스러운 인간성을 의식하면서도 이 작품에서의 나는 피 묻은 회를 먹으러 간다. 는 그는 이상한 도시로 빨려 들어간다고 말한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사회 속에서 그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위 시의 시적 자아는 탐욕에 관련한 부당함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이 야기한 파괴와 부조리와 악은 시적 자아의 어조를 무겁고 우울하게 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부정한 삶은 자신의 자아를 더욱더 말살하는 것이며 존재의 근원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은 그에게 뚜렷이 인식된다. 이 점을 그는 버스를 놓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신의 욕망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한다. 당신은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나 역시 돌아가기 위해 단 한 번 출발한 적 없었던 곳에 도착하려 하지만 이미 없어지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 사라진 시간이라 생각한다. 뼛속높이부터 얘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회 속에서 이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여기에 있다. 시적 자아는 탐욕이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순수성의 의지의 연기보다 희미한 것이라는 사실에 방황한다. 시의 어조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시인은 여기가 암흑을 칠갑한 휴양지의 중심이라 말한다. 여기는 몇 겹으로 에워싸인 허위의 장소이자 탐욕으로 만들어진 환락의 세상이다. 탐욕과 허위가 만들어낸 세상은 보기엔 유쾌함과 화려함으로 넘칠 정도이지만 실상은 암흑으로 칠갑한 것일 따름이다. 암흑의 칠갑 속에 진실과 진리는 빛을 잃고 잦아든다. 시인이 눈에 보이는 여기의 사태들을 가리켜 쓸쓸한 환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변의 모래처럼 주머니를 뒤집을 때마다 생겨나는 체욕들을 괴로워하는 시적 자아에게 환영에 쌓인 여기에 머무는 일은 죄의식으로까지 대입까지 한다. 그에게 삶은 곧 거짓이고 허구이며 죄이자 악이 된다. 그는 자신이 여기에서 만든 삶의 흔적 모두가 없어져 버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되뇌인다. 위의 시에서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휴양지는 이기성과 탐욕으로 세워진 허위적 자본의 사회와 다르지 않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와 안식이 있지만 실상은 파괴와 약탈이 겹겹이 축적된 세계가 곧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이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누구도 이 작품의 시적 자아처럼 진실을 위한 방황을 계속해야 할 것이리라. 불쑥 찾아든 돌개바람 앞에 꽃들은 피기도 전에 목을 털군다. 털실이 풀어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사라진 때 시간은 늪처럼 고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먼 바다를 향해 출구는 열릴지 모른다. 검은 밤 빛을 잃은 별처럼 유배된 너. 돌판매에 실어보낸 어린 것들의 꿈. 몇 걸음 못 되어 수장도 될 수도 있지만 거친 파도에 갈기 헤치며 수평선까지 달려가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돌멩이에 입혀진 붉은 울음들이 수평선을 향해 달려간다. 잡히지 않는 허공 속의 집. 따스한 창 활짝 열릴 때까지 잠들지 말라면 잠들지 말라고. 서로 호명하며 서로를 일으킨다. 서주영 잠들지 않는 시간. 시와 시약 2014년 가을의 전문. 모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흔히 안식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던 바다는 우리의 피지도 못한 꽃들을 인당수처럼 삼켜버린 후부터 더 이상 예전의 의미로 전유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2014년 4월 16일 이후 바다의 모성적인 이미지는 꽃들의 배와 함께 수상되었다. 이후에 우리 시가 바다에서 희망과 안식을 구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무의식은 바다를 검은 암흑으로 기억할 것이다. 근대의 출발과 더불어 바다로부터 희망과 미래를 꿈꾸었을 때 식민지 한계 또한 말해주던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얼굴을 감추게 된다. 바다를 보며 꿈꾸는 일은 앞으로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먼 바다를 향한 출구는 열릴 줄 모를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에 닿아 있는 바닷길은 봉쇄되었다. 자본의 탐욕과 권력의 부패함 앞에서 어린 것들의 꿈은 빛을 잃은 별처럼 유배된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 대신 허위와 이기성들이 겹겹이 쌓여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는 돌개바람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희생과 죽음을 요구하던 생생한 음성 파일은 삭제되어 증거의 흔적으로 남지 못하였고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권한을 우리는 눈뜨고도 코앞에서 유실당했다. 보기에는 질서와 합리가 있을 때 실상은 거짓과 탐욕으로 끓는 부패와 권력은 자기 자신의 보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파괴되어도 좋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견고한 권력 시스템은 어떤 균열도 허용치 않는 물샐 틈 없는 불통의 망을 구축하고 있다. 진실에는 요구의 번번이 거절되었고 우리 사회의 썩은 얼굴을 직시할 기회를 바다 깊이 가라앉는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역사는 영원히 허위 속으로 수몰되어 갔으며 시간은 늪처럼 고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부정과 악에 대한 점진적인 외면의 대가는 이처럼 큰 것이었다. 돌아가기 위해 단 한 번 출발한 적 있었던 곳에 도착하려 하지만 이미 없어지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 사라진 시간, 조혜연 휴양지에서 경고문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일까? 진실을 구하지 못한 죄의식은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또 괴롭힐까? 시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수평선까지 달려가리라는 외침은 헛된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르짖음은 파도에 휩쓸려 버림받은 어린 꽃들 향한 허망한 조사에 해당될 뿐이다. 분노도 원만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은 두려움 속에
숨지기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돌멩이에 입혀진 붉은 울음들만이 수평선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다. 어린 꽃들을 불러보지만 그들은 잡히지 않는다. 그 자리에 허공만이 무성하게 집처럼 피어난다. 시인의 바람대로 잠들지 말라고 서로 호명하며 서로를 일으킨다면 따스한 창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시인은 누구를 향해 말하는가? 무엇을 향해 말하는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정의는 무엇인가? 부와 권력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탐욕과 이기성으로 뒤덮인 사회에서 진실의 빛은 어디로 피어나는가? 암흑은 끝내 암흑으로 지속될 것인가? 견고한 사회 구조를 향한 비판적 지식인의 작은 목소리에 시선이 끌리는 것도 이러한 의문들에서 비롯된다. 예술가 2014년 가오로